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아침입니다. 등교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는 분들 오늘 뭘 입고 갈까 고민이실 텐데요.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내기 룩입니다. 보일 듯 말 듯 했던 양말이 겉으로 당당히 나온 건데요. 조거 팬츠나 레깅스 위에 양말을 끌어올려 신는 모습이 마치 모내기 할 때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물론 정장을 선택해야 하는 분들은 쉽진 않겠지만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만큼은 모내기 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월요병은 훌훌 벗어버리시고요. 발목을 감싼 모내기 룩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3월의 마지막 한 주 산뜻하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네요. 실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다가옵니다. 특히 올해 이른 추석이어서 수확도 빨라야 하고요. 이에 앞서서 모내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도 예년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농작업 정보에서 살펴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 영양도 만점, 그리고 향기도 만점인 봄철 건강 채소인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될 아카데미 시상식과 배우 윤여정 씨가 함께 떠오르죠. 전년도 수상자가 시상자로 나서는 아카데미 관례로 한국 최초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는 시상자로 무대에 등장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윤여정 씨는 이것이 제목인 영화에서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아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었죠. 이 작품은 해외 유수의 영화상과 비평가 협회상 30여 개를 휩쓸었고요. 결국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64년 만에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위로 한 방울씩도 비가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어느 한국 가족의 원더풀한 이야기. 지금 들리고 있는 주인공 한예리 씨의 비의 노래가 흐르면서 이 영화는 감동의 막을 내립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속에서 이것은 어디서든 잘 자라 이런 대사를 남겼는데요.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 이 채소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지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의 양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비에 의존하는 노지 밭작물 물 관리에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2022년 1월부터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인 흑토람을 통하여 주요 노지 밭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의 양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흑토람에서 제공하는 물 필요량 정보는 작물의 수분 계수와 재배 시기 등의 정보에 167개 시군의 일사량과 온도 등 기상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기준 증발산량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대상 작물은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무, 배추, 상추, 양파, 사과 등 10개 작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물 주는 방법도 점적 관수, 스프링클러, 분수호스, 고랑 관수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작물 재배 전에 필요한 물 소모량 정보를 파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할 건지, 가뭄 등 물 부족 시에는 얼마의 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계획적인 물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3월 말인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봄비가 충분히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영농 준비를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외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골의 이동 속도와 찬 공기 남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환절기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으니 아침과 저녁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추석이 일러서 모내기 시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벼농사 어떨까요? 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9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용 햅쌀 시장을 대비해 조기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른 추석에 맞춰 햅쌀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수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내기 하는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해야 하는데요. 조기 재배는 30일 정도 키운 중모를 모내기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짜리를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설치해야 합니다. 조기 재배는 반드시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역별로 적합 품종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재배하셔야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종자가 확보되면 충실한 벼씨 선별을 위해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하고 소금물 가리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4 내지 5회 헹구고 종자 소독을 실시한 후 싹 틔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배에 알맞은 육묘 장소는 공동 육묘장 또는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이 묘 소질 확보와 모내기 후 활적과 생육에 좋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최근에 비가 자주 내려 논에 재배하고 있는 밀보리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습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를 재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항에 흩어부리만 포장은 배수구를 깊게 파주고 일항 없이 줄풀이만 포장은 7 내지 10m 간격으로 배수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비닐 피복 재배를 위한 파종 시기는 4월 상순입니다. 파종 후에는 제초제를 뿌린 다음 비닐로 덮어주면 흙의 온도가 높아져 싹이 빨리 나오고 어릴 때 생육이 촉진되어 보통 직파 재배보다 5 내지 10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콩과 팥의 정부 보급종 종자 추가 신청 기간이 4월 8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국립종자원에 품종 특성을 미리 확인하시고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채소 농가에선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마늘 양파는 구비대기에 대비한 관수 시설과 스프링클러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구비대기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랑관수 및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물주기를 실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랑관수 포장의 경우 물이 장기간 잠긴 상태로 유지되면 가습에 의한 생리장애 및 병해충 발생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수로 작업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수박의 정상 생육을 위해서는 최소 15도씨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온실에 부직포 등 보온자재를 준비하거나 아주 심기 전 전열선 등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3 내지 4일 전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하면 미리 물을 주고 수정 후 12일 안에 열매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열매가 달린 뒤에는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2 내지 3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질소와 칼륨질 비료를 공급해 주면 좋습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꽃 피는 시기 과수의 저온 및 늦서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서리는 대체로 낮 기온이 낮고 오후 6시 기온이 10도씨, 오후 9시 기온이 4도씨 이하이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피해 예방 대책으로는 철제 파이프 위에 설치된 전동 모터에 날개가 부착되어 있어 기온이 내려갈 때 모터를 가동시켜 송풍시키는 방상팬 송풍법이 있고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살수로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잡열을 이용하는 살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과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다음의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과 병해충 관리 등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실량 확보를 위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가 비교적 적은 부위 중심으로 인공 수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들론 뭐가 있을까요?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 가축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할 시기인데요. 한우 젖소는 사료조를 자주 청소하고 비타민과 강물질 등 첨가제를 축사내에 비치하고 깨끗한 물을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사는 갑작스런 찬 공기의 유입으로 호흡기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풍 및 보온 관리를 해주시고 차단 방역과 축사 내부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병 발생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상추가 있죠. 삼겹살과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대표적인 쌈채소인데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색감과 식감이 뛰어나고 저장성도 좋은 잎상추, 참흑치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의 장윤아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흑치마, 좀 진한 흑색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상추 품종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예, 상추는 잎의 색에 따라서 흑상추, 성상추, 적상추,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서 치마상추, 청년상추로 구분하는데요. 참흑치마는 잎의 색이 진한 흑색의 치마상추로 그 흑색의 빛깔이 매우 우수해서
참흑치마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상추도 참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혹시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상추 종류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상추는 지역에 따라서 잎의 모양하고 색깔의 선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는 적상형 상추를, 경남하고 전남북 등 남부 지방은 흑치마 상추를, 제주 지역에서는 청치마 상추를 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참흑치마 품종이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흑치마 상추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유통이 되는데요. 토말린이라고 하는 품종이 대표 품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농가의 품종 선택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추 품종은 색깔이 진하고 식감이 아삭하고 재배 관리하고 수확이 용이하고 저장성이 우수한 품질 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추 품종을 개발 중에 있고 그 결과로 흑색이 진하고 수량성, 식감, 저장성이 좋은 참흑치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꾸준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저장성도 좋고 뭐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흑치마의 구체적인 특징은 그럼 어떤 건가요? 예, 참흑치마는 잎의 색깔이 진한 흑자색이고 잎의 기부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모양은 넓은 타원형이고요. 잎의 끝과 중간부가 약한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가 보통 고온기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 피는 시기가 다른 품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펴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식물체당 한 5, 60매 정도의 잎을 수확할 수 있어서 수량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잎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잎의 기부가 두꺼워서 수확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맛은 쓴맛이 약하고 여육이 두꺼워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쌈용이나 샐러드용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요. 무름병이나 저장 중에 부패율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장 기간도 대비 품종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긴 편입니다. 네. 참흑치마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인데 이 재배할 때 조심할 점엔 뭐가 있을까요? 예, 상추는 원래 이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요. 여름철에 너무 고온 조건에서는 잎의 흑색 발현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 잎 끝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흑치마라는 품종이 대비 품종에 비해서는 여름철 고온기에 꽃이 좀 늦게 피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온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꽃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후기에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잎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분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직접 길러보신 분들 얘기도 궁금한데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참흑치마 품종은 올해 이제 품종 등록이 된 품종이어서 아직까지는 종자가 생산 판매되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 농촌진흥청의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해서 농가 반응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는 참흑치마 상추가 색 발현도 우수하고 여육이 두꺼워서 수확이 용이해서 농가 선호도나 시장 반응, 품질 등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참흑치마 농가에서 그럼 언제쯤 재배할 수 있을까요? 상추 같은 채소작물은 대부분 민간의 종자회사를 통해서 종자가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요. 개발된 상추 품종은 이제 종자회사로의 품종 통상 실시를 통해서 종자가 생산 판매되게 됩니다. 참흑치마의 경우에는 흑색이 진하고 품질이 우수해서 종자회사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종자회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 품종이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한 통상 실시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나 채소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참흑치마 나오기 전에 또 개발한 다른 상추 품종들이 있겠죠? 예, 참흑치마 외에도 사계절 재배가 용이한 청춘형 상추, 하청이나 적치마 상추, 장수 등 20여 종이
잎상추가 있고요. 샐러드 재료로 이용 가능한 버터헤드 상추인 썬레드 버터, 그리고 로메인 상추인 만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한 녹색의 잎의 크기가 손바닥 정도로 잎이 두껍고 잎수가 많아서 포기째 수확이 가능한 샐러드용 상추도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종 육성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 재배 농민들이나 소비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예, 상추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쌈채소로 많이 이용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샐러드 재료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잎상추뿐만 아니라 결구상추, 버터헤드 상추, 로메인 상추 등 다양한 종류의 상추가 생산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락토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경 안정이나 통증 완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용 편의성이나 저장성, 기능성 같은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질의 맞춤형 품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발된 다양한 품종의 보급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상추 생산을, 소비자께서는 사시사철 신선하고 맛있는 상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의 장윤아 연구관과 함께 상추 참흑치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접 마케팅, 또 네. 직접 마케팅에 대해 준비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간접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프랑스의 한 수필가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는 광고에 많이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간접 마케팅 중 하나인 PPL은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제품을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속에 배치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드는 광고 방식인데요. 뭐 방송가에서 매우 익숙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 제품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 광고 또 간접 마케팅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L이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PPL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네, 드라마 내용과 관련 없는 PPL을 또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고 이 때문에 시청 자체를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반면 MZ세대는 또 자본주의 키즈답게 광고로 인해서 콘텐츠의 제작비를 충당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네, 오히려 관심 있는 광고면 끝까지 봐주기도 하고요. 예. 네, 최근에는 또 제품을 뭐 단순히 보여주는 간접 마케팅보다는 내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체험 마케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진화하는 직간접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비자들이 참 예리해요. 네.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어요. 화제가 됐던 PPL 사례들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직장 생활의 필수품인 복사기, A4 용지, 또 믹스커피와 같은 모든 사무용품이 PPL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네, 시청자들은 너무 익숙해서 PPL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거나 뭐 회식 다음 날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그냥 나 같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을 했고요. 또 사무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드라마 방송 이후에 매출이 70% 이상, 또 건강기능식품은 6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에도 확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경쟁사들은 땅을 쳤겠네요. 네. 반면에 또 상류층 사회를 보여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죽집에서 중요한 모임을 가진다거나 네. 네,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뭐 김치를 꺼내 먹는 등의 PPL은 좀 SNS를 통해서 좀 웃음거리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PPL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는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네네. 뒷광고 논란도 이제 떠오르는데 네.
아예 그냥 앞 광고가 이젠 대세가 됐다고요? 네, 인플루언서들의 PPL은 그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서 순수하게 리뷰를 남기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특장점만 부각되도록 한 것이 또 문제였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산 제품을 사기를 원하는 미래 구매자가 되긴 했는데 이제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받게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너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와 1대1 소통을 한다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좀 배신감이 이 논란이 커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 삼아서 뭐 광고라도 재미있으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오히려 겨냥을 해서 광고임을 대놓고 드러내는 앞 광고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컨텐츠의 중간에 제품 홍보 코너를 아예 넣기도 하고요. 뭐 제작비를 벌고 간다라는 자막으로 광고임을 대놓고 알리기도 합니다. 또 한 패션 업체에서는 자체 브랜드들을 활용한 10분짜리 웹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영상 내에 어떤 로고도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의상을 자사 브랜드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고요. 이렇게 영상 업로드 기간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고 또 신규 고객의 유입도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거나 아예 재미있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소비자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그 뒷광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들은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을 정도로 속았다는 그 자체의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PPL에는 재밌다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요. 차라리 맥락 없는 PPL보다는 대놓고 하는 게 양심적으로 보인다. 이런 반응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PPL이 들어오는 자체가 뿌듯하고 기쁘다는 제작진의 마음과도 일맥상통하는 시청자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 PPL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보면 광고도 콘텐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직접으로 좀 넘어가 보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관심이 많죠. 네. 화장품을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다른 제품 샘플을 판촉해서 또 미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마케팅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샘플 혹은 키트를 통한 마케팅이 되었거든요. 네. 소비자들의 샘플에 대한 인식이 판촉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용량 제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던 제품의 본품을 샀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좀 걱정이 내가 직접 체험하는데 3에서 5천 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샘플을 필름지에 소량 넣는 것이 아니라 키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농축수산물이 이런 PPL이나 체험 쪽 모두 좀 이런 데 잘 들어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네, 일단 PPL 광고법이 광고의 공익적인 성격을 가미하고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농수산물을 전면에 노출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PPL 사례를 보면 한 프로그램에서 지역별 특산품 재고를 유통기업들과 제휴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면서 유통업체와 프로그램 모두 착한 이미지를 얻고 또 매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러 그 해당 마트에 가서 농수산물을 구매한 후기도 2,000개 이상이나 게시가 되었고요. 네, 해당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간접 마케팅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음식이나 요리를 소재로 하는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PPL 자체를 컨텐츠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기획 단계부터 잘 짜여져야 해서 시간과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만큼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험 마케팅의 경우도 활용할 분이 아주 많겠죠. 네, 현재 그 농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 마케팅은 수확 체험이라든지 농산물을 수확해서 뭔가 가공식품을 만드는 체험이 주를 이루는데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처럼 내가 샘플을 직접 선택해서 써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축수산물도 샘플 패키지를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해서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체험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품종의 경우는 그 맛과 영양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은 내 입맛에 맞는지 또 경험해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마케팅, 간접 마케팅 모두 다 좀 잘 활용하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PPL은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콘텐츠와 광고임을 센스 있게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제품의 정보만 전달하거나 단순한 노출은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서사를 만들면서 조금은 유난스럽게 광고임을 표시해서 재미를 주는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만난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6시 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후 19일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회동인데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회동에는 유영민, 장제원 양쪽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요. 이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만의 자리가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양측은 전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이 만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간 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이 덕담이나 격려, 원활한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서 이번에 만나기도 전에 이 주변 인사들이 이 회동의 전제 조건 등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운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의제 없이 만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적한 현안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요. 이 당선인은 취임을 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만큼 오늘 회동에서 이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문제 관련해서도 아직 갈등의 여지가 다소 남아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과 방역 문제, 북한 ICBM 발사와 추가 도발 대응 방안 등 안보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선인 측이 다음 달에 미국에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낼 거라고요? 네,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미국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사선의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과 이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이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표단은 양국 동맹 관계 강화와 이 대북 정책 조율에 주안점을 두고 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다라는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시기 등 이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단을 이끌게 될 박진 의원은 그 외무부 출신으로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부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국회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꼽힙니다. 네. 자, 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 보고 내일로 예정돼 있다고요?
네, 지난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이견을 제시했다라는 이유로 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인수위원회가 내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법무부는 보고 당일 기존에 만들어놓은 보고서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당선인 공약에 맞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무부 측은 공약 이행 여부 그리고 방식을 정하는 것은 이 전적으로 인수위의 권한인 만큼 의견 또는 참고 설명에 불과한 업무보고 내용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업무보고 유예 이후 나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인수위에 요청한 만큼 인수위도 이 재개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며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업무보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인수위 측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ICBM 실험 발사 영상이 좀 뒤섞여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네, 한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 신형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실험한 바 있던 화성 15형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양국은 적외선 열감지 센서가 있는 위성 등 여러 정보 수집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당시 발사된 ICBM의 엔진 노즐이 4개가 달려있는 화성 17형과는 달리 2개인 화성 15형과 같다라고 확인했고요. 일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험 직후 이날 북한이 쏜 ICBM을 정상 각도로 계산하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서 역대 북한 ICBM 중 가장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이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감소시켜 발사해서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북한은 신형인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 화성 15형을 발사해놓고 화성 17형 성공인 양 포장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이 날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이 지난 16일 실험 발사에 실패한 화성 17형 발사 장면 등이 짜집기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화성 15형이든 17형이든 이 북한이 ICBM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 5,580명, 어제는 31만 8,130명으로 이틀 앞뒤 65만 3,710명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주말 합계 확진자 수보다는 7만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10만 명대 후반에서 20만 명대 초반가량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발표된 사망자가 323명, 어제는 282명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의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216명으로 다시 증가세인데요. 이 확진자 수 자체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사망자 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 백신 접종 대상이 만 5살 이상 어린이로 확대가 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 첫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약률이 1%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당국은 접종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고위험군 아동들은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네,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는데요.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푸틴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들 앞에서는 학살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각 러시아는 이 폴란드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도시의 연료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또한 북부의 히르카우, 남부의 마리우폴 등 러시아군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이 친러시아